로만 이스로비치 콘트라체코 소장. 그는 우크라이나인이며 조지아의 티플리스에서 가나안 귀족의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 폴로처크의 군사학교 입학, 1877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니콜라이프 공병학교로 편입하였고 소위로 인간하여 키프카스 제1공병대대에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79년부터 다시 공병학교에서 심화과정을 수료하고 1884년에는 참모학교에서 수학하였죠. 그 후 그는 차례차례 승진하였고 1901년에 마침내 육군소장으로 승진하여 1903년 제7 동시베리아 저격 사단장이 됩니다. 그는 사실상 류순방어의 책임자로 창의성과 카리스마를 모두 겸비한 인물이었고 또한 대일 항전론의 중심적인 군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 인민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는 걸출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일본군마저도 전투가 끝난 후 콘트라젠코의 죽음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의 노력에 의해 류승왕은 몇 개월 만에 미완성된 부실한 요새에서 장기간의 포위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요새로 변모하였고, 만약 러시아 관동군 사령관 스테셀 중장과 리순 요새 사령관 콘스탄틴 니콜라이비치 스미르노프 중장의 지휘권 분열만 없었더라면 아마도 콘트라체코 소장을 필두로 수비대의 장교들과 장병들의 노력에 의해 리순 요새 방어전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투가 장기전이 되면서 러시아군은 이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일본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점령당해버렸죠. 그리고 일본군이 점령한 지 며칠이 지난 12월 15일 그 역시 병사와 장교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이 요새는 차후에 건설되는 모든 요새의 표본이 됩니다. 어쨌든 당시 콘트라체코 소장은 리순 요새의 각 포대와 보루를 콘크리트 황벽으로 다시 둘러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병사들의 거주와 보호를 위해 지하 공간도 마련하였고 각 포대와 보루 사이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지하 통로까지 만들어 놓았죠. 당시 리순 요새의 방어 라인은 총 29km에 달했습니다. 이 중 9km는 해안선에 위치해 있었는데 1904년 7월 30일을 기준으로 이 해안선 방어 라인에는 총 22개의 해안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요새와 내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함대 그리고 류승왕을 일본군으로부터 완벽히 방어하고 있었죠. 이것 때문에 일본 연합함대가 원활한 공격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류승왕 북쪽 20km에 달하는 육성의 주 방어 라인에는 5개에 달하는 연구포대, 3개의 보루, 5개의 독립포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각 연구포대 사이에는 일반 철조망과 전기철조망 그리고 부비 트랩이 설치된 참호들이 구축되어 있었고 위험지역에는 곳곳에 지뢰도 매설되어 있었죠. 당시 리순 요새의 주요 배치를 보면 방어의 가장 핵심인 동쪽면은 태고산, 소고산, 백은산, 동계관산, 발룡산, 일용산, 송수산, 수사형 등에 건설된 보루를 핵심으로 관측 포스트, 포대, 임시 축성된 진지 등을 연결하여 러시아군의 주 방어 라인을 에워싸듯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면은 고기산, 의자산, 대한자산과 청나라식 요새인 요한북방, 수사형 등에 건설된 보루를 핵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서쪽면도 마찬가지로 서태양구에 건설된 보루를 중심으로 포대와 새로 축성된 야전진지, 참호 등을 연결하였고 또한 203 고지, 대정자산 등에도 야전진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해안 쪽으로는 개관산, 백옥산, 황금산 등의 관측 포스트 및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다시 둘러쳐 놓았고 역시 이들 모든 요새의 주요 방어선도 콘크리트로 강화시켜 놓았죠. 이렇듯 리순 요새는 반영구적 보루 8개를 중심으로 간이보루 9개, 연구포대 6개, 전 방향으로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성형진지 4개와 그것들을 연결하는 참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후방의 고지대에는 따로 회전포대를 건설, 지원 포격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빈틈이 없었죠. 이곳에 장비된 무장은 방어화포로 해안포 350문, 야포 67문, 해군 함정에서 철거한 함포 186문, 노획한 후식대포 43문을 합해 총 646문이 있었는데 해상 정면에 124문, 육상 정면에 514문, 예비로 8문씩을 각각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총은 해상에 62문, 육상에 47문, 예비 10문 등 총 119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또한 주 방어 라인 후방에는 도시를 감싸는 중앙장벽이 한 겹씩 더 건설되어 있었는데 소규모 기관총 벙커가 리순 시가지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요새포와 독립포를 지원하기 위한 수십 개의 중간포대가 있었는데 해안과 육성으로부터의 공격에 모두 대응하기 위해 회전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동계관선 방면의 방어시설을 예를 들자면 이는 류순 인근의 해발 119m 동계관선 북쪽에 건설한 보루로 이룡산 보루, 송수산 보루와 함께 류순 방어선의 가장 강력한 요새로 러일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동계관선 북보루의 형상은 대략 불규칙한 형태의 사각형이며 안반 위에 콘크리트와 바위 그리고 진흙을 덮어 건설됐는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였고 내부엔 지휘부, 병영, 탄약고, 치료실,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긴 변의 길이가 약 100m, 짧은 쪽이 약 70m인 구조물을 두께 12m의 콘크리트로 굳힌 튼튼한 흉벽이 주위를 에워싼 형태였고 이 흉벽이야말로 일본 제3군이 퍼부은 포탄의 효과를 모두 흡수해버리는 갑옷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각 보루의 주위에는 폭 12m에서 16m, 깊이 7m에서 9m의 해자가 파여 있었고 해자에 진입한 일본군의 병력을 소탕하기 위해 측벽에는 병사들이 개인화기를 쏠 수 있는 총알과 기관총 팀을 배치할 수 있는 벙커까지 설치해 놓았었죠. 거기에다 혹여 물이 들지 않는 해자 바닥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책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적병이 벙커 안으로 돌입하는 것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보루의 외부에도 역시 전기 철조망과 지뢰를 한 번 더 무장시켰으며 그 전면에는 참호를 파고 처음초까지 배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죠. 각 보루의 지하에는 콘크리트 구조의 작은 막사, 창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지하도까지 만들어져 있었고 보루 자체 화력으로 야포 8문, 속사포 9문, 기관총 수십 정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대 과학기술과 축성기술을 집약한 방어구조물의 극치요, 막강한 전력을 갖춘 현대적 요새였으며 그야말로 당시의 진지 축성기술을 뛰어넘는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일본군은 콘크리트에 대한 개념조차 생소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보루들은 러일 전쟁 직전까지 상당 부분은 예산 부족과 각종 비리들로 완성되지 못했었고 애초에 이 방어진지 공사의 계획된 완료 시점도 1909년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본질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보루가 류순항에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요새의 중심지를 보루만으로는 완전히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만약 하나의 보루라도 점령된다면 항만 전역이 일본군의 관측 및 유효사거리 안에 모두 들어온다는 점이었었죠. 따라서 항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방 진지들을 무조건 사수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류순은 마지막 전방지지였던 203 고지가 함락된 후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류순은 방어진지와 포대, 보병진지를 수없이 겹겹이 배치해 놓은 그야말로 현대적 요새의 집합체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류순 요새에는 총 646문의 대포와 62정의 기관총이 배치되어 있었고 호 1문당 평균 425발의 포탄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밀가루 등 식량도 171분 이상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러시아군 역시 얼마나 효율적인 지휘체계와 그에 따른 전술적 역량으로 전투를 지휘할 수 있냐라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러시아군은 육해군 포함 약 5만 명 정도가 편성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방어의 핵심 전력인 동시베리아 제4, 제7 저격사단 및 기타 요새수비병, 해군 전력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본국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발탐대가 출동했다는 연락을 이미 받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사기도 매우 높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러시아군 내에서는 당시 매우 심각한 지휘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래 지휘권이 류순 요새의 방어사령관인 스미르노프 중장에게 있었으나 러시아 관동군 사령관이었던 스테셀 중장이 자신이 상급 부대 지휘관이라며 부당하게 지휘권을 행사하며 간섭하고 전혀 다른 명령을 전달한 등의 행태를 보였었기 때문이었죠. 이는 지휘권의 중첩을 막고자 스미르노프에게 류순 요새의 지휘권을 넘기라는 극동 육해군 총사령관 알렉세이 니콜라이비치 크로파킨의 명령을 스테셀이 받았음에도 이 명령서를 숨기고 자신이 계속 부당한 명령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휘권의 분열은 류순 요새의 시설과 병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으며 이에 따라 류순 공방전 전 기간 내내 방어의 성공을 통해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군사행도의 주도권을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죠.
포트아르투르는 191일 동안의 공방전 끝에 결국 일본군에게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최종적으로 럴 전쟁에서 승리하자 포츠모스 조약에 따라 다롄, 리수는 물론 라오뚱 반도 일대의 모든 권리는 영국이 조처한 홍콩과 같이 형식적으로나마 99년간의 조처 기간을 설정하고 일본에게 넘어가 버리죠. 이렇게 일본은 다롄과 리순 일대를 강취하게 됐고 관동주라는 이름을 붙인 뒤 그곳의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동군입니다. 그 후 1932년 3월 1일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괴로국 만주국이 세워지자 관동주의 관동군들 중 일부는 만주에 가서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동군이 만주에 주둔했던 군대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죠. 관동주는 이렇게 40여 년간 일본에 의해 지배되다 1945년 소련의 대일 참전으로 소련에게 다시 지배권이 넘어갔고 1940년대 후반쯤 중국에 반환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일대가 전부 반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꿈, 부동항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는지 루스에는 계속 소련군이 주둔했었죠. 소련의 대일 참전 이후 10년간 소련군이 주둔했었던 것인데 한국전쟁 기간에는 전쟁기지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리순의 소련군 기지와 관련된 한국전쟁 당시의 비사한 토막. 한국전쟁 관련 전서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하자 서해에서 작전하던 미군은 리순항에서 기동하는 소련 잠수함과 수상함의 기습 공격을 가장 염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은 한국 전쟁 기간 리순에서 발진한 소련 공군 소속의 A-20 쌍발 형폭격기와 IL-12 수송기를 격추하고 소련 해구의 잠수함을 격침했었습니다. 당시 리순에 대한 미군의 경계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1953년 7월 26일 휴전협정 체결을 하루 앞둔 날 미 공군은 리순기지를 이룩해 북한 상공으로 비행하던 소련의 IL-12 수송기를 격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송기는 한국전쟁 기간 마지막으로 격추된 공상기로 기록되죠. 이날 미 공군의 F-86 편대는 만주에 있던 공상기들이 북한 지역으로 전개했는지를 정찰하기 위해 압록강 남쪽으로 출격했습니다. 당시 평안북도 구성군 9,000m 상공에서 미군기 편대는 반짝이는 은빛 비행물체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편대는 비행물체를 향해 극광의 소련제 IL-12 수송기임을 확인하죠. 수송기 날개와 동체에 붉은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실히 본 것입니다. 이에 즉각 수송기 후방으로 접근한 편대장 랄프파 대위는 기총을 발사합니다. 이 시점 북한의 강계와 만퍼진 상공을 날던 수송기는 수분간 계속된 기총 사격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반전 도주하다 결국 중국 영토에 추락해버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소련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7월 29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공해상에서 정찰 비행을 하던 미군의 RB-50 정찰기를 격추해버립니다. 미국기를 동원해 보복 공격에 나선 것이죠. 당시 미국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려 했던 소련이었음에도 자신들이 입은 피해도 피해거니와 이것을 제국주의 미국의 만행에 맞선다는 이미지로 선전하려는 의도였죠. 또한 미 해군은 그 전날인 7월 28일 저녁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이동하여 대청도 남방 해저에서 기동하던 말리투카급 잠수함을 격침했습니다. 당시 백령도 근해에서 기동하던 6척의 미군 구축함 가운데 렌쇼의 소나에 잠수함이 탐지됐고 즉각 추적에 나섰던 것이죠. 역시 리순기지에서 출항했던 이 잠수함은 발각된 사실 감지하고 즉시 시속 이노트의 저속으로 잠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해군 구축함 렌쇼와 무어는 오후 7시 30분 폭래 공격을 가했고 오후 10시 55분 수면에 기름띠가 퍼진 것을 포착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앞선 1950년 9월 4일에도 리순기지를 발진한 소련 폭격기 A-20 헤이버기 미국 F-4U 콜스에 의해 격추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때 소련에 원조했던 폭격기가 미군기에 격추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격추된 현장으로 접근한 미 구축함 하버트 토머스는 폭격기 승무원 사체 항구를 수습해 소련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 기간 리순기지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첫 격돌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소련군의 한국전쟁 개입도 확인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소련과의 충돌을 원천했던 미군 당국에 의해 역시 장기간 비밀로 분리됩니다. 어쨌든 리슨은 이렇듯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1950년이 돼서야 냉전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우호 동맹 및 상호 원조라는 긴 이름의 조약으로 가까스로 중국에 반환되었고 이후 지금의 다렌시 류슨커우구가 되었습니다. 사시사철 얼지 않는 항구의 소유를 꿈꿔왔던 러시아는 너무나도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광란의 꿈을 아직 접지 않았고 지금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해의 보석 세바스토폴이 있는 크림 자치공화국을 합병해버린 것을 보면 말이죠. 리슨, 이곳에는 볼거리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관광지인 동시에 미항이고 역사적으로도 워낙 많은 부침을 겪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로만 콘트라첸코 장군이 만들었던 리슨 요새의 흔적들,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안중근 의사께서 승국하신 리슨 감옥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번 편에는 러일 전쟁 당시 리슨 공방전의 현장, 리슨 요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